지금 뭐 전 세계의 관심이 아마 중국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고, 열병식 자리에서 저희가 좀 뭐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네. 천안문 망루에서 김정은이가 어느 위치에 서는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서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거의 이젠 80여 년째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선대들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천안문 망루에 가서 바로 중국 지도자 옆에 한 번도 못 서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 1959년도에 중국 열병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 위치에 갔었습니다. 네. 한 번도 옆에 못 서봤어요. 예. 그런데 만약 이번에 시진핑 바로 옆에 푸틴과 또 김정은이가 선다면, 북한으로서는 또 세계로서는 중국이 향후 동북아시아 정치 구도에서 북한을 얼마나 중시 여기느냐, 그 중요성에 관한 위치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시진핑 옆에 바로 선다면 중국으로서는 이걸 이만큼 우리는 북한을 중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도 서지 못한 자리에 손자인 김정은이 섰다. 네. 그러면 그 설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북한을 형과 동생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네.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런 동등한 관계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선전할 겁니다. 예.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북한, 러시아, 중국 3자가 함께 모이는데, 이것이 단순한 중국의 행사,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런 일회성 이벤트냐, 네. 아니면 이 3자의 협력 구도가 향후 제도화된 군사적 협력 관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최대의 지금 관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3자 지금 미팅이 이번에 군사협력 관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 네. 서열을 배치할 때 대단히 여기다 신경을 써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삼국 정상이 만나는데 군복을 입은, 혹은 군복을 입지 않았다 해도 군부 출신인 국방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열로 배치돼서 들어간다는 건 그들이 논의 주제에 군사협력 문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잘 봐야 되죠. 예. 혹은 군복을 벗었다 해도 국방상. 아, 어떤 인물인지, 네, 어떤 군복 인물이 입었는지. 두 번째에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예.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아직까지는 군부 인물이 없습니다. 네. 군부 인물이 없다는 거는 이번에는 군사협력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 짜장하고 행사 당일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다 군사 부문 담당자를 거기다 참가시킨다면, 네. 이번은 일회성 이벤트성 모임이 아니라 향후 북중로 삼각관계를 군사협력관계로 더 승화시켜 가겠다라는 예. 메시지, 네. 또 실질적인 내용을 토의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북중로 삼각관계와 또 우리 한미일 협력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네. 한미일의 협력, 우리는 이미 동맹관계에서 군사적 협력 공조까지 우리는 갔어요. 그리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미일이 모일 때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다룹니다. 네. 그런데 북중로는 아직까지 이런 군사 문제는 서히 모여서 다뤄본 적이 없고, 예. 3자 미팅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다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1, 2년 사이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3자가 만날 때 거기에 군사부문을 다루는 인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진을 네. 우리가 잘 봐야죠. 또 남은 관전 포인트 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예. 관전 포인트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는 그 다음 순서인데, 3자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예. 아니면 다자로 내느냐 봐야 되는데, 네. 이 3자 공동 메시지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직접 겨냥한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아니면 원론적인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만 내는지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어떤 방중단이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서느냐 이런 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상들이 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 보낼 메시지는 명백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지금 대중국 견제 봉쇄를 강화하니 중국도 이런 파트너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싶어 하는데 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좀 우리는 남의 잔치에 좀 둘러리러 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이제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국회의장이 김정은이나 푸틴과 조우할지 또 그런 뭐 간단한 의례적인 메시지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리가 노는 역할은 그 행사에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고 마주치더라도 그냥 이제 정말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고 뭔가 간단한 대화 같은 걸 나눌 글쎄요. 상황은 아무래도 다자 무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나 주고받는 그런 의례적인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호상 왜하면 상대 정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것 같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의 열병실 참석하고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계를 알고 또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던데 이건 좀 제대로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 이제 표현이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치와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국은 또 북한은 이 북중 관계에서 북한 무역의 90%를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없이는 이제 북한은 생존하기 매우 힘든 구도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역할은 전쟁 보급 창고잖아요. 러시아가 뭘 필요하면 제공해주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균형적으로 유지하는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뭐 자주 외교 혹은 저팔계 외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익 중심, 실익 중심이죠.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서 얻을 게 많을 때는 러시아하고 하다가 이제는 용도가 다 됐을 때는 중국한테 바로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의 북한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부터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뭔가 그런 상황들이 좀 있나 보네요. 우선 북한에서 쓰고 있는 또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입품의 90%를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의하면 삐진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큰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뭐 북한이 러시아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 이제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북중러의 밀착은 뭐 한미일 3국 공조를 지난 정부 때부터 좀 공고하게 해왔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어떤 3국 간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좀 어떻게 주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박두했습니다. 10월이 당장인데 일단 10월에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협력이 지속되면 김정은이가 앞에 그 정상회담에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당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박두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이런 큰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푸틴하고 지금 만나서 여러 가지 얻는 득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2018년처럼 미국을 만나야 할 절실함, 급박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을 향후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오게 하려면 대단히 힘들 겁니다. 뭐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방한을 할 거니까 그 계기로 해서 뭐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서 또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깜짝 회담 성사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 네.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은 명백합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예. 회담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내놓고 북한과 뭘 논의하지 이 명백치 않아요. 그리고 미 국내에서 보면 네. 지금 미국 정부, 행정부는 명백합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목표는 곧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게 미 행정부의 입장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다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야 이런 말을 안 하고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진 나라와는 잘 지내야 돼 이렇게 미 행정부에서 서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보낸 메시지가 지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만약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실제 메시지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비핵화를 하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만약 비핵화 회담을 하면 안 나가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협상을 네. 하겠다라면 나오겠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아페크 정상회담이 열리는 요 한 달 기간에 이걸 미 국내에서 정립한다. 저는 그걸 아직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명확한 메시지 정리부터 좀 해결이 돼야 만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중단된 것들이 많은데 국군에서 하던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도 어제자로 중단이 됐거든요. 이게 남북 긴장 완화 조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별로 호응도 안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단만 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런 이제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런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왜 하지 않을까 하면 북한이 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 연합훈련 이런 걸 중지해라. 군사적 움직임을 중지해라. 이게 네. 북한이 항상 요구하고 있는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고 대북 방송 이런 걸 중지하는 건 북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본류 말고 지류를 자꾸 건드리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 즉각적인 호응은 제가 하지 않을 거로. 그러나 단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네. 이거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는 취하고 있네라는 메시지는 아마 충분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와 같은 대북 방송 전단이다 뭐 중지라든가 전단 금지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북한이 그 어떤 전향적인 모습이나 자세를 보인다 이건 아닙니다.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몇 달 안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도 되고 이제 대화도 이제 하자고 계속 하는데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유지하는 데서 북한과 협상과 대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평화를 이제 유지해 가지고 경제라든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런 이제 급박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예.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남북 간의 앞으로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인 통일이라든가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전반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론 네. 이에 대해서 뭐 통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앞으로 점차 쓰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나 조치만 일방적으로 계속 취하면 북한에 오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래도 최종적인 목적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려놓는 거는 저는 이건 너무나 나가는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론, 지금 현 정부는 평화적인 두 개 국가론, 이렇게 두 개 국가와 로 가는 이런 접점을 자꾸 모색하려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네. 어떤 경우에도 두 개 국가로 갈라지고 분단을 고착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